아버지,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78세 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년 후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나와 웃고 있더군요.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나다. 아버지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 모릅니다. 나가시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였어요. 최만석은 눈을 떴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죠. 뼈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공방으로 가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마당을 건넜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누룩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만석은 이 냄새를 50년 넘게 맡아왔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온도를 재는 손놀림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전통주는 만석의 아버지가 만들던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만들던 거였고요. 대를 이어 내려온 맛이었습니다. 만석은 술독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50년을 이 일만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술로 아들을 키웠거든요. 이 술로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만석에겐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 진호와 며느리 서영이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만석은 손을 씻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이 의자를 가져다가 만석을 앉혔습니다.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만석은 자리에 앉았죠. 진호가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말했어요. 큰 기회가 왔대요. 전통주 공장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다고요.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들었어요. 진호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눈도 반짝였고요. 서영도 거들었습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몇 배로 갚아드리겠다고요. 정말 큰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면서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석은 그 간절함을 믿었어요. 만석은 아들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보였어요. 적어도 만석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이 공방 하나로 아들을 키웠잖아요.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켰고요. 이제 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호가 또 말했어요. 집하고 공방을 담보로 잡아야 한대요. 그래야 큰 돈을 빌릴 수 있다고요. 은행에서 그러더래요. 만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집과 공방은 만석의 전부였거든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아들을 키웠고요. 이 땅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을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릴 리 없었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믿었어요.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도와주마. 그렇게 말했어요. 진호와 서영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서영이 만석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라고 했어요. 진호도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셋이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만석은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하는 대로 믿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린다고요. 큰 사업 잘 되시길 바란다고요.
만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저녁 때가 됐어요. 진호와 서영이 짐을 챙겼습니다. 만석이 물었어요. 어디 가냐고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공장 부지 보러 간대요. 저녁에 돌아오겠대요. 서영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죠.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저녁 연기가 마을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공방으로 돌아가 술독을 확인했습니다. 발효가 잘 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새 술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작은 잔에 술을 따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술맛이 부드러웠습니다. 50년을 만들어 온 맛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석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큰 공장을 운영하고 해외로 술을 수출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이요. 만석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곧 아들이 돌아올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진호와 서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만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었어요. 아들이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호와 서영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만석은 초조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이었어요. 낯선 남자 둘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든 남자들이었어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만석 씨 맞냐고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다고 했죠.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이 집과 공방은 이제 자기네 소유래요. 일주일 내로 나가야 한대요. 만석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만석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라고요. 명의 이전이 완료됐대요. 서명한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서류를 봤어요. 분명 자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완전 달랐어요. 담보가 아니었어요.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만석 손이 떨렸어요. 이건 아들이 설명한 거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담보로 잡는다고 했지 집을 넘긴다는 말은 없었다고 했어요.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네는 법대로 처리했대요. 이에 있으면 법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돌아섰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경찰서로 갔어요. 사기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서명이 본인 거면 사기로 보기 어렵대요. 민사 문제니까 변호사랑 상담하래요. 만석은 허탈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료 내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승소하기 어렵대요. 본인이 서명했으니까요. 소송 비용도 많이 든대요. 만석은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 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다 아들한테 갔거든요. 다 빼앗긴 거였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만석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 쌀 시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옷 몇 벌이랑 낡은 이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공방 문은 이미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서서 50년을 보낸 공방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믿을 게 피밖에 더 있나 싶었는데 그마저도 배신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만석은 노숙자가 됐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추운 밤엔 이불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구걸은 못하겠더라고요. 만석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78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며칠을 굶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어느 날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 인부 모집 광고를 봤습니다. 만석은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자기도 일할 수 있냐고요. 현장 소장이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만석이 대답했죠. 78이라고요.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일인데 무리하면 안 된대요. 하지만 만석은 간절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대요. 하루 일당 5만 원이래요. 만석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만석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흙을 파고 시멘트를 옮겼어요.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녁에 받은 5만 원으로 라면 하나 사 먹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기 위해서 버텼어요.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 적응했어요. 만석은 낮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요. 한때 전통주 장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막노동꾼이 돼 있었습니다. 만석은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진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신감만 남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일했어요. 이제 80대 후반이 됐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요. 몸은 점점 더 약해졌어요. 근데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가끔 공방 생각이 났어요. 술 빚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누룩 냄새가 그리웠어요. 대를 이어온 그 맛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한테 빼앗겼고요. 만석은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허무했어요. 슬펐고요. 20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이제 98세가 됐어요. 몸은 더 약해졌지만 여전히 일했습니다. 청소 일을 주로 했어요. 건물 화장실 닦고 복도 쓸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4만 원이었어요.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봤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만석은 그 변화를 텔레비전으로만 느꼈어요. 세상은 앞으로 나가는데 자기만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뒤로 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전통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성공 신화가 탄생했대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왔어요.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프리미엄 전통주 브랜드 대표 최재민이래요. 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재민. 그 이름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눈매, 코, 입모양, 웃을 때 보이는 습관까지요. 다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어요.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속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네 브랜드는 전통의 맛과 가족의 따뜻함을 중시한대요. 대대로 이어온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대요. 만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대로 이어온 비법이요. 그건 만석 내 가문이 지켜온 술이었거든요. 만석이 50년간 만들어온 술이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나왔어요. 대표 파트너이자 공동 창업자 이서영이래요. 만석 눈이 커졌습니다. 서영이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만석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화면을 만졌습니다. 진호야, 서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둘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급 양복 입고 화려한 사무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술독을 빼앗아서요. 만석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요. 그 위에 성공을 쌓아 올렸던 거예요.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이 나쁜 것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쌓여온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만석은 다음날 도서관에 갔어요. 컴퓨터를 빌려서 검색했습니다. 최재민 전통주를 쳤어요.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민에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기업가래요.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만든 명품 술이래요. 해외 수출로 한국 전통주의 위상을 높였대요. 만석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민 출신이라는 것도 가족 전통이라는 것도 모조리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진호는 아버지를 버리고요. 그 위에 거짓 성공을 쌓았던 거예요. 만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만석은 회사 주소를 적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본점 매장 주소도 찾았어요.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겠다고요. 아들을 만나겠다고요. 다음 날 만석은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낡았지만 다림질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98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지고 초라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진호야, 아버지가 간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지만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높은 빌딩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풍경이 낯설었어요. 본점 매장은 고급스러운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인테리어가 보였어요. 만석은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손을 문고리에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만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매장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만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술병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포장은 화려했지만 모양은 익숙했습니다. 만석이 만들던 술병이랑 똑같았거든요. 내 술이다.
만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석은 매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열대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술병 라벨엔 전통 3대의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 가슴이 아팠어요. 3대가 아니라 4대였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만석, 그리고 진호까지요. 근데 진호는 만석을 지워버렸어요.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만석은 술병을 집어들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술을 만든 건 만석이었거든요. 손끝에 50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진호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 칸막이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진호가 앉아 있었어요. 옆엔 서영이 있었고요. 둘은 웃으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석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머리는 반백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만석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진호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영도 만석을 봤어요.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요. 진호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어요.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나다, 아버지다. 진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일어나서 옆으로 왔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자기네는 그런 분 모른대요. 나가래요. 만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호야, 아버지야, 날 모르겠니?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근데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최재민이래요. 최진호라는 사람은 모른대요. 만석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 비수를 꽂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분 아세요? 진호가 대답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래요. 서영은 만석한테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사무공간이래요. 나가달래요. 만석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호야, 정말 날 모르겠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업고 다녔잖니. 아플 때 밤새 간호했잖니. 대학 등록금도 내가 다 냈잖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요. 근데 진호는 표정 하나 안 변했습니다. 냉정했어요. 차가웠고요. 만석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호가 직원을 불렀어요. 여기 손님 좀 모셔드리래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만석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나가셔야 한대요. 만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직원한테 이끌려서 밖으로 나왔어요.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왜 저러지? 만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만석을 신경 안 썼습니다. 만석은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아들한테도 세상한테도 아무 의미 없는 존재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만석 인생도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였어요. 고시원에 돌아왔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만석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98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들한테 버림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름마저 부정당하고요. 만석은 눈을 감았어요. 그냥 이대로 잠들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아팠고요. 근데 잠은 안 왔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만석은 벌떡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엔 낡은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중 하나를 꺼내서 펼쳤어요. 서영 글씨였습니다. 20년 전 며느리가 쓴 편지였어요. 아버님, 농담이지만요. 이 전통주 공방만 있으면 평생 부자겠어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탐욕이었어요. 처음부터 노린 거였습니다. 만석은 편지를 꽉 쥐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만석은 다시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요. 아들한테 당한 채로 죽을 순 없다고요. 만석은 다음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어요. 상담 변호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20년이 지난 일이라 시효도 문제래요. 만석은 포기 안 했어요. 다른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또 거절당했어요. 소송 비용이 많이 든대요. 승소 가능성도 낮대요. 만석은 좌절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일주일 동안 10곳이 넘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은 지쳐갔어요. 근데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가보기로 했어요.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건물도 오래됐어요.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엔 김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이 말했어요. 변호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냐고요. 김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앉으래요. 만석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안 끊었습니다. 만석 얘기가 끝나자 김현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쉽지 않은 싸움이래요. 근데 한번 해볼 만하대요. 만석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대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거래요.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김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해보자고요. 만석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생긴 거였어요. 김현수는 만석한테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먼저 20년 전 계약서 사본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석은 은행을 찾아갔어요. 근데 오래된 자료라 보관이 안 됐대요. 김현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집이랑 공방의 소유권 이전 기록이 나왔습니다. 날짜랑 과정이 다 기록돼 있었어요.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대요. 소유권 이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대요. 보통은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 만에 처리됐대요. 만석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김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뜻이래요.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김현수는 서영이 쓴 편지를 분석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서영 글씨가 맞았습니다. 편지 내용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이 전통주 공방만 있으면 평생 부자겠어요 라는 문장은 사전 계획의 정황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이 편지는 강력한 증거래요. 근데 더 필요하대요. 주변 사람들 증언이 있으면 좋겠대요.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석은 옛 동네를 찾아갔어요. 많은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방이 있던 자리엔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석은 옛날 이웃을 찾아다녔어요. 대부분 이사 갔거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슈퍼를 운영하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만석이 찾아가자 박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만석 씨? 살아계셨냐고요?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다고요. 둘은 슈퍼 앞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난대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다며 동네에서 난리였대요. 참 나쁜 자식이래요. 만석은 부탁했어요. 증언 좀 해줄 수 있냐고요. 박순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자기가 본 거 다 말해주겠대요. 고마웠어요. 김현수는 박순자 증언을 받았어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진호랑 이서영이 계획적으로 최만석 재산을 가로챘다는 정황이 있었다고요. 이 진술은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됐습니다. 김현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최재민, 즉 최진호의 현재 사업체를 조사했습니다. 법인 등록을 확인했어요. 20년 전 소유권을 가로챈 직후에 법인을 설립했대요. 자본금은 정확히 만석 공방이랑 집 가치랑 일치했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이건 결정적이래요. 할아버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래요. 만석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김현수는 추가 조사를 했어요. 최재민 회사 직원들을 찾아냈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몇몇은 거절했지만 한 명이 응했습니다. 전 직원 이름은 정민수였어요. 정민수는 말했습니다. 최재민은 겉이랑 속이 다르대요. 손님 앞에서는 웃지만 직원들한테는 악마래요. 임금도 제때 안 주고 폭언도 서슴지 않는데요. 김현수가 물었어요. 회사 설립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요. 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들은 얘긴데요. 대표가 아버지 재산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본인은 부인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다들 알고 있었대요. 또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김현수는 이 증언도 기록했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편지, 등기부등본, 이웃 증언, 전 직원 증언까지요. 다 합치면 강력한 증거 뭉치가 됐습니다. 김현수가 만석한테 말했어요.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요. 만석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싸울 준비가 됐대요. 만석은 김현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싸울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김현수는 한 가지 더 조언했어요. 할아버지, 소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대요.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대요. 언론에 알려야 한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김현수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직접 움직여야 한대요. 그들 가까이에서 진실을 드러내야 한대요. 만석은 이해했어요. 제가 뭘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그들 매장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열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거래요. 만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노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김현수는 만석을 도와서 작은 자금을 마련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지원금이랑 김현수 자기 돈도 보탰습니다. 만석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 준비를 했어요. 위치는 최재민 매장 맞은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월세가 싼 곳이었어요. 만석은 그곳에서 국밥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술이 아니라 정직한 밥으로 승부하기로 한 거죠. 김현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힘들 거래요. 그래도 끝까지 하시겠냐고요.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하겠다고요.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만석은 국밥집 간판을 달았어요. 만석 내 국밥이라고 썼습니다. 간판은 소박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어요. 근데 깨끗했습니다. 만석은 새벽부터 국물을 끓였어요. 뼈를 고아서 진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50년간 술을 빚던 손으로 이제는 국밥을 끓였어요. 정성은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 들어왔어요.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달래요. 만석은 정성껏 국밥을 담아냈어요. 인부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고요. 만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시래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석 내 국밥집은 문을 열었어요. 첫날은 손님이 5명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10명이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국밥 맛있는 집 있대요. 손님이 늘어갔어요. 만석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98세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어요. 건너편 최재민 매장에선 화려한 술이 팔렸습니다. 근데 만석 국밥집에선 정직한 밥이 팔렸어요. 둘의 대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택시기사, 점심에 오는 회사원, 저녁에 오는 학생들까지요. 만석은 모든 손님을 기억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많이 드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손님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밥은 맛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성이었어요. 만석은 손님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게 진짜 전통이었어요. 건너편 화려한 매장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엔 돈만 있었거든요. 여기엔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국밥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남자였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국밥 드시겠냐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그릇 달래요. 만석은 국밥을 담아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건너편 최재민 브랜드 매장 아시냐고요? 만석 손이 잠깐 멈췄어요. 네, 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자기 거기서 일했었대요. 작년까지요. 지금은 그만뒀대요. 만석은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지금은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뒀대요. 못 견디겠더래요. 만석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재민, 아니 최 대표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는 진짜 악마래요.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욕설에 폭언까지래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만석은 조용히 들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래요. 다른 직원들도 다 불만이래요. 근데 회사가 크니까 다들 참고 있대요. 두려워서요. 만석은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힘드셨겠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최 대표 아냐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요. 만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요. 남자 눈이 커졌어요. 네, 아들이냐고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에 제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절 버렸다고요. 남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냐고요. 정말 죄송하대요. 만석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지난 일이니까요. 근데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제 연락처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래요. 자기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리겠대요. 만석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남자는 계산하고 나갔어요. 만석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은 강태수였어요. 만석은 김현수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증인이 한 명 더 생겼다고요. 김현수는 기뻐했어요. 잘하셨다고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대요. 만석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냐고요. 만석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유명하진 않다고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라고요. 근데 손님들은 알았습니다. 이 국밥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98년을 살아온 노인의 인생이 담긴 맛이었어요. 고난과 배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맛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왔고요. 건너편 최재민 매장도 만석 국밥집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국밥집 손님이 계속 늘어난대요. 우리 매장은 요즘 손님이 줄고 있다고요. 서영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불안해졌습니다. 진우한테 말했어요. 여보, 골목 안국밥집 좀 알아봐야겠다고요. 뭔가 수상하대요.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국밥집 하나가 뭐가 문제냐고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근데 서영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국밥집에 최재민 매장 직원이 찾아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국밥 드시겠냐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을 먹는 동안 여자는 계속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건너편에서 일한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이 최 대표 아버지시라는 소문 들었대요. 정말이냐고요. 만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다고요. 여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저희 좀 도와달래요. 최 대표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임금도 밀리고 매일 욕만 듣는데요. 그만두고 싶지만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못 그만둔대요. 만석은 여자 손을 잡아줬어요. 힘들었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울먹였어요. 제발 뭐라도 해달래요.
저희는 갈 곳이 없대요. 만석은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반드시 멈춰야겠다고요. 이젠 만석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말했어요. 걱정 말래요. 자기가 뭔가 해보겠대요. 만석은 김현수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피해자가 더 있다고요. 많다고요.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때가 됐대요. 소송을 제기하자고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작하자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만석은 각오를 다졌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기지였어요. 만석은 매일 아침 국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거짓보다 소박한 진실이 이긴다는 걸요. 그날이 곧 올 거였어요. 며칠 후 김현수가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 다 됐대요. 내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대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만석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요. 김현수는 만석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래요. 이제 시작이래요. 긴 싸움이 될 거래요. 근데 함께 하겠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자고요. 젊은 변호사와 늙은 노인의 연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만석은 국밥집 문을 닫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건너편 최재민 매장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진호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성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질 거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진호야, 이제 끝이다. 아버지가 온다. 목소리엔 비장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석은 국밥 한 그릇을 끓여서 먹었어요.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마음도 따뜻해졌고요. 다음 날 아침 김현수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최진호, 이서영이었습니다. 죄목은 사기와 횡령, 그리고 직원 학대였어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가 미리 제보했거든요.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어요. 전통주 명가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최재민 브랜드 이미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엔 비난이 쏟아졌어요. 만석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국밥집 문이 열리며 교복 입은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16살쯤 돼 보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여학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국밥 한 그릇 달래요. 만석은 국밥을 담아냈습니다. 여학생은 천천히 먹었어요. 첫 숟가락을 뜨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대요. 만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시래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낯설지 않았어요. 여학생은 국밥을 다 먹고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만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국밥은 집밥 같대요. 따뜻한 느낌이래요. 만석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또 오래요. 여학생은 계산하고 나갔어요. 만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걸음걸이, 고개를 돌리는 습관,
웃을 때 보이는 눈매까지요. 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다음 날 여학생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왔어요. 만석은 궁금해졌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유진이래요. 최유진이래요. 만석 손이 멈췄습니다. 최유진이요. 그 성씨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아빠는 회사 운영하신대요. 전통주 만드는 회사래요. 만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아이는 바로 진호 딸이었습니다. 만석 손녀였어요. 만석 손이 떨렸어요.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렇구나. 학교는 재미있냐고 물었어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재미있대요. 친구들도 좋대요. 만석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호를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근데 성격은 달라 보였어요. 유진은 순수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만석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요. 만석은 참았습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유진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국밥 정말 맛있대요. 우리 집 밥보다 더 좋대요. 만석이 물었어요. 집에서 밥을 안 먹냐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빠가 바빠서 혼자 먹을 때가 많대요. 만석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혼자 밥을 먹고 있다니요. 만석은 반찬을 더 담아줬어요. 많이 먹으래요. 키 크려면 잘 먹어야 한대요. 유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하대요, 할아버지. 그 웃음이 만석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유진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국밥집에 왔어요. 학교 끝나면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만석은 유진을 기다렸어요. 국밥을 끓이면서도 문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유진이 오는 시간이 되면 가슴이 설렜어요. 유진은 국밥을 먹으며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 봤대요. 어려웠대요. 만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 됐다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선을 다했대요. 만석은 유진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친구 얘기, 선생님 얘기, 꿈 얘기까지요. 다 소중했어요. 만석은 유진한테서 희망을 받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가족 있냐고요? 만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요. 유진이 물었어요. 지금은요? 만석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혼자래요. 유진 얼굴이 슬퍼졌어요. 외로우시겠대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래요. 내가 와주니까 안 외롭대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자기가 자주 올래요. 할아버지 손자 되어드릴래요. 만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웠거든요. 유진은 정말 자주 왔어요. 어떤 날은 숙제를 가져와서 국밥집에서 했습니다. 만석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수학 어려우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문제 모르겠대요. 만석은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유진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럴래요. 만석은 유진이 공부하는 동안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쉬면서 마시래요.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차는 엄마가 만든 것보다 맛있대요. 만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만석은 유진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어요. 9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줘야 할까요?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한편으론 유진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석은 김현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김현수는 만석한테 조언했어요. 할아버지, 아직은 말하지 말래요. 유진이 다칠 수 있대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래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가끔 슬퍼 보이냐고요? 만석은 놀랐어요. 그러냐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멍하니 있을 때가 있대요. 무슨 생각하냐고요. 만석은 유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했을 뿐이래요. 유진이 말했어요. 슬픈 일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래요. 자기가 위로해 드릴래요. 만석은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만석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래요. 그냥 좀 피곤하대요. 근데 만석은 알았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만석은 국밥을 따뜻하게 데워서 내줬어요. 먹으면 기운 날 거래요. 유진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만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괜찮냐고요? 유진이 마침내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자꾸 싸운대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으시대요. 아빠가 누가 자기를 고소했대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대요. 만석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랬구나 했습니다. 유진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고소인이 바로 할아버지라는 걸요. 만석은 유진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괜찮을 거래요.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대요, 할아버지. 만석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 만석은 김현수한테 말했어요. 변호사님, 손녀가 있다고요. 최유진이라는 아이래요. 김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녀요? 만나셨냐고요? 만석이 대답했어요. 네, 우연히 제 국밥집에 왔다고요. 착한 아이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대요. 김현수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셔야 한대요. 최재민이 알면 유진을 이용할 수도 있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요. 조심하겠대요. 근데 만석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유진을 끝까지 지키기로요. 아들한테 빼앗긴 인생이었지만 손녀만큼은 지키겠다고요. 그게 할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처럼 순수하고 맑은 별이었어요.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너만큼은 지켜줄게. 약속한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최재민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갔어요. 죄목은 사기와 횡령이었습니다. 진호는 고소장을 받아들고 경악했어요. 고소인 이름을 봤습니다. 최만석이요. 진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요. 서영도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뭐냐고요.
아버님이 우릴 고소했냐고요. 진호는 고소장을 구겨 던졌어요. 저 늙은이가 아직도 살아있었냐고요. 20년이나 지났는데요. 서영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떡하냐고요. 진호는 대답 못했어요. 당황스러웠거든요. 진호는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비싼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검토했어요. 까다로운 사건이래요. 증거가 꽤 있대요. 진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한대요.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대요. 근데 변호사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증거가 생각보다 탄탄했거든요. 편지, 증인 진술,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자료까지요. 다 연결돼 있었어요. 이건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첫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만석은 김현수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최만석이 맞냐고요? 만석이 대답했어요. 네, 맞다고요. 판사가 말했어요. 사건 경위를 진술해 달래요. 만석은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만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빼앗겼는지, 어떻게 버텼는지요. 건너편에 앉은 진호는 만석을 안 쳐다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석 진술이 끝나자 진호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2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냐고요. 만석이 대답했어요. 네, 기억한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거는 있냐고요. 김현수가 일어나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편지랑 증인 진술서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웠거든요. 증거가 명확했어요.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박순자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최만석 씨 이웃이었대요. 최진호가 아버지 재산을 가져간 걸 봤대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전 직원 정민수가 증언했어요. 최재민은 직원들을 학대했대요. 임금도 체불했대요. 네 번째 재판에서는 강태수가 나왔어요. 저도 피해자래요. 최 대표는 거짓말쟁이래요. 증인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진호 입지는 점점 좁아졌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전통주 명가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성공한 불효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재민 브랜드 이미지는 급락했어요.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진호는 패닉에 빠졌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요. 이럴 수가 없대요. 서영도 초조해했습니다. 여보, 어떡하냐고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대요. 진호는 대답 못했어요. 다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쌓아 올린 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김현수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최재민과 최만석의 부자 관계가 확인됐대요. 진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합의를 원한대요. 근데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대요. 끝까지 가겠대요. 김현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냐고요. 만석이 대답했어요. 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한대요. 만석은 확고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피해자들, 방청객들까지요. 모두 판결을 기다렸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진호는 아버지 최만석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대요. 또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과 폭언도 확인됐대요. 이에 피고인 최진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대요. 피고인 이서영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대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만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래요. 이럴 수가 없대요. 서영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어떡하냐고요.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서 둘을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진호는 만석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호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빌어야 할 건 내 용서가 아니래요. 내가 무너뜨린 사람들의 삶이래요.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둘을 끌고 나갔어요. 만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최만석 씨, 소감 한 말씀 해달래요. 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대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걸 믿었대요. 오늘 그 믿음이 증명됐대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만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대요. 근데 그 전에 아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 한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만석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만석은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만석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뉴스 봤대요. 만석은 유진 옆에 앉았어요. 그랬구나 했습니다. 유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고소하신 거냐고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하다고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만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유진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대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걸 바로잡고 싶었던 거래요. 유진이 울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아빠잖냐고요. 만석이 말했어요. 맞아, 내 아빠래요. 그리고 내 아들이기도 하대요. 근데 잘못은 잘못이래요.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덮을 순 없대요. 유진은 만석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만석은 유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대요. 다 괜찮을 거래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만석은 교도소로 진호를 면회 갔어요. 유리 너머로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어요. 만석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진호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하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들었어요. 진호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잘못했대요. 용서를 빌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하대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말했어요. 진호야, 나는 내가 감옥에 가길 원했던 게 아니래요. 다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랐대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대요, 아버지. 여기서 반성하겠대요. 그리고 나오면 제대로 살겠대요. 만석이 말했어요. 유진이를 부탁한대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대요. 진호가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부탁드린대요. 만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미움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유진과 함께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유진은 방과 후마다 가게에 와서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설거지 할래요. 만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유진아. 둘은 함께 일했어요.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어요. 사람들은 만석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왔어요. 진짜 정직한 국밥이라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만석한테서 희망을 봤어요. 유진은 만석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하냐고요? 만석은 유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정말 좋대요.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과 고난, 절망과 분노까지요. 근데 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희망이었어요.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리요.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만석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담았어요. 네, 맛있게 드시래요. 유진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물 드릴까요? 손님들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참 예쁜 손녀를 두셨대요. 만석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제 보물이래요. 유진은 수줍게 웃었어요. 가게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만석과 유진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올래요. 만석이 대답했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래요. 유진은 할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사랑한대요, 할아버지. 만석도 유진을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한대요, 우리 유진이.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걸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만석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작고 초라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엔 진심이 있었어요. 정직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것 같다고요. 그날 밤 만석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어린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엎여서 웃고 있었어요. 만석은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진호가 진짜 아들로 돌아올 날을 믿으며 만석은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유진과 함께할 내일을요. 78세에 모든 걸 잃은 노인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을 버텼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화려한 거짓은 무너졌고 소박한 진실이 이겼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손녀를 통해 다시 찾았습니다. 만석네 국밥집은 오늘도 문을 열어요. 새벽 4시 노인은 국물을 끓입니다. 옆엔 손녀가 함께하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그 김 속엔 98년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배신과 고난,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함께 녹아 있어요. 인생은 때로 잔인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은 찾아와요. 만석처럼 진실을 믿고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석 내 국밥집엔 사람들이 찾아와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노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진짜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있다는 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에 있다는 걸요. 만석은 오늘도 국밥을 끓여요. 유진은 옆에서 돕고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엔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만석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은 찾아와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